과학기술 영역의 지문으로 밀리미터 파가 바꾸는 세상 지문을 볼 건데, 글의 종류는 설명문입니다. 밀리미터 파라고 하는 파장의 특성과 그리고 실제 이 파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 이제 기술로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 여러 정보들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의 글의 종류 설명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리미터 파가 어떤 파장인지에 대해서 지문에서 먼저 소개를 해줄 거예요. 특성, 실제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기술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볼게요. 최근에 5세대 통신기술, 일단 전체 페이지는 4페이지고요. 그 4페이지를 2페이지씩 나눠서 1시간씩 보도록 할게요. 학습활동 나중에 보고 테스트도 보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3교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최근 5세대 통신기술, 자율주행차 등의 신기술에 이런 이제 영역에 밀리미터 파가 활용된다라고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통신에도 쓰이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이 밀리미터 파라고 하는 파장이 활용이 된다.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네요. 통신에도 쓰이고 자율주행 자동차 레이더에도 쓰이고 지금 현재 이제 신기술 등의 이 밀리미터 파라고 하는 파장이 사용이 되면서 이 밀리미터 파가 어떤 그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네요. 신기술에 활용이 되면서 밀리미터 파, 주인공은 밀리미터 파입니다. 이 밀리미터 파가 신기술에 활용이 되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뭐 어떤 건데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거지? 하고 관심도가 좀 올라갔다. 관심도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 밀리미터 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파인데 30GHz에서 300GHz 대역의 파장, 기가헤르츠에 해당하는 주파수에 해당하는 전파를 밀리미터 파라고 한다. 개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밀리미터 파란 30에서 300GHz 사이의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의미한다. 정의 방식으로 밀리미터 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주파수가 30에서 300 사이여야 되네요. 자, 주파수, 전파 이런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파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주파수가 뭐냐면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한다. 전파가 공간을 이동하는 동안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느냐? 30기가, 300기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헤르츠, 기가헤르츠는 10억 번 이상. 그러면 1기가래요. 그러면 이제 30GHz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30을 해야 됩니다. 그쵸? 300억 번 이상이다. 일단 시작이 그러네요. 자, 해서 이 주파수의 개념은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 그 횟수를 주파수라고 하는데 1초 동안 한 번 진동을 하면 1Hz라고 한다. 1000번 진동하면 kHz라고 한다. 100만 번 진동하면 메가헤르츠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밀리미터 파장 전파를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할 때 기가헤르츠 단위를 썼는데 이 기가헤르츠는 몇 번 진동한 거냐? 네. 10억 번 진동하면 1기가헤르츠라고 한다. 그렇죠? 즉 밀리미터 파는
1초 동안에 300억 번 이상 네, 300억 번 이상 진동하는 전파다. 300억 번 이상 곱하기 여기에다가 30 해줬더니 그쵸? 300억 번 이상 진동하는 전파다. 밀리미터 파라는 이름은 파장의 길이가 1에서 10mm에 불과한 엄청 작은 미세한 그런 파장의 길이를 가진 주파수 전파입니다. 밀리미터 파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아주 미세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네, 그래서 요 글을 읽을 때는 주로 개념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추론이나 엄청 이제 까다롭게 나온다기보다는 개념, 그 다음에 그 개념들 간의 관계, 뭐가 많아지면 뭐가 적어지고, 뭐가 높아지면 뭔가 줄어들고, 비례관계인지 반비례관계인지, 그래서 그것이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는지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보면 됩니다. 자, 이 밀리미터 파는 파장의 길이가 매우 작은 아주 미세한 그런 전파인데요. 이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특성이 있대요. 밀리미터 파의 또 다른 이름은 굉장히 높은 주파수의 파장이다. 이런 별칭이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라고도 불린다. 이 밀리미터 파는 다른 전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서 파장이 길지만 휴대전화나 무선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전파보다 파장이 짧다. 비교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파장이 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짧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다. 파장의 길고 짧음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무엇과 비교하느냐? 상대적이다.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서 파장의 길이가 길지만 파장의 길이 비교하면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서 파장이 길다.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서 밀리미터 파가 파장의 길이가 길다. 밀리미터 파. 네, 근데 마이크로파보다는 파장이 짧대요. 마이크로파 해서 서로 상대적인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장이 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적외선 가시광선과 비교를 하지만 마이크로파와 비교를 했을 때는 길이가 좀 짧다.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처음 밀리미터 파를 실험한 사람은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밀리미터 파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파장의 개념이 나왔네. 음파나 전자파와 같은 파동이 한 주기 동안에 진행하는 길이다. 파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낮은 지점 파장 이렇게 파장, 주기, 길이, 요렇게. 만약에 얘가 이제 주기가 길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더 오래 이렇게 해서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짧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파장의 길이가 긴지 짧은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생물학자이면서 물리학자였던 이 보스가 1895년에 가시광선과 자외선, 빛의 굴절과 회절, 휘어짐, 편파에 대한 실험을 했답니다. 자, 해서 이 보스가 실험을 했는데 1895년에 가시광선, 자외선, 빛이 구부러지는 것, 그쵸? 회절의 뜻은 파동의 전파가 장애물이나 좁은 틈을 통과할 때
직진하지 않고 휘어서 그 뒤편까지 전달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좁은 틈을 통과할 때 직진하지 않고 장애물을 피해 그 뒤편까지 전달되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했대요. 무언가 막히는 대상을 만나더라도 이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이 그 장애물을 거쳐서 통과할 때 직진하지 않고 약간 휘어서 그 뒤편까지 장애물이나 좁은 틈의 뒤까지 전달되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편파는 파동의 진동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편파, 진동 방향 빛이나 전파에서 파동의 진동 방향이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지는 것을 편파라고 한다. 파동의 진동 방향이 특정 방향으로 좀 향하는 특성을 편파, 한쪽 방향으로 편중되어 있다. 파장의 진행 방향이. 자,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지는 것을 편파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파동 그 자체를 편파라고도 한다. 휘는 성질 또는 휘는 그 자체 파동을 편파라고 한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보스 씨가 실험을 했대요. 이 보스 씨의 직업은 생물학자이기도 하고 또 물리학자이기도 했다. 빛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었나 봐요. 가시광선과 자외선 같은 빛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야, 실험을. 얘가 휘는지 아니면 또 장애물 만났을 때 어떻게 이제 이 빛이 움직이는지, 어느 한쪽으로만 움직이려는 그런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좀 깊이 탐구 연구를 했던 사람 보스. 이 보스 씨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일종의 밀리미터파의 신호 발생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반도체 크리스털을 이용해서 만든 거래요. 밀리미터파 신호 장치를 이용해서 이 밀리미터파를 먼 곳까지 좀 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이런 실험을 했대요. 처음 밀리미터파를 실험한 사람이었어. 최초 실험이니까 의미가 굉장히 크겠다. 이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파장을 먼 곳까지 약 1.6km 떨어진 곳까지 보냈답니다. 밀리미터파 신호장치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 밀리미터파 신호장치는 반도체 크리스털을 이용한 장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밀리미터 파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 신호를 발생시켜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더니 성공을 했다. 1.6km 떨어진 곳까지 이 파장을 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실험한 사람, 어떤 실험을 했다? 이것을 이용해서 멀리까지 보냈다. 밀리미터 파를. 자, 해서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휘는 특성, 또 장애물 만났을 때 곧바로 직진하지 않고 구부러지면서 뒤까지 이동하는 특성,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파동이 진행되는 그러한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먼 곳까지 이 파장을 보낼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더니 1.6km 떨어진 곳까지 파장을 보냈습니다. 보스 씨가 1895년에 성공한 실험이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군사용 레이더를 개발할 때 응용이 됩니다. 떨어진 곳까지 보낼 수 있었다라는 이 특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현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개발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그 발견이었다. 연구였다. 실험이었다. 1.6km까지 보낼 수 있구나.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매우 높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밀리미터파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이 쭉 병렬적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그때그때 좀 계속 정리를 하면서 봐야지. 이게 너무 이제 여러 가지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게 뭐였지? 뭐랑 뭐가 어떤 관계지? 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리미터 파는 주파수의 특성은 높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밀리미터 파의 특징 첫 번째, 주파수가 높은 파장이구나.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밀리미터 파. 주파수가 높은데, 그런데 이 높은 주파수를 가진 것이 다른 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주파수가 높으면 진동 횟수가 많은 것인데, 주파수가 많으면 높으면 진동 횟수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이 주파수와 여기 주파수 그리고 그 진동하는 횟수가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앞에서 제시되었던 정보를 적용했더니 주파수가 높은 파장이야. 그러면 진동 횟수가 굉장히 많다. 1초 동안에 몇 번 얘가 움직이냐, 진동하냐를 따져보면 되게 여러 번 진동하는, 많이 진동하는 파장이다. 주파수가 매우 높은 특성이 있으니까 진동 횟수도 높을 것이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와 진동 횟수는 정비례 관계. 횟수가 많은 것인데, 그러면 전파의 파장 연결해야겠죠. 주파수 높으면 진동 횟수가 많은 것인데, 그러면 파장과는 또 어떤 관련이 있냐면 파장이 짧대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진동 횟수가 높고 파장은 짧다.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네. 진동 횟수를 살짝 빼더라도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이 짧다. 반대로 주파수가 그러면 낮으면 어떻게 되냐? 파장이 길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진동 횟수는 적고요. 자, 그래서 이 주파수와 파장은 연결지어 보니까 반비례 관계야. 높으면 적은 것이고, 그죠? 낮으면, 주파수가 낮으면 파장이 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주파수와 파장은 서로 관련성이 반비례 관계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장이 그러면 짧아질수록 또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직진성이 커진대요. 파장이 짧으면 앞으로만 가는 거야. 곧바로 퍼지지 않고 앞으로 직진하는 그런 성질이 커진다. 다시 연결하면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은 짧고 직진성은 높다.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은 짧고 직진성은 강해지고 이렇게 그죠? 직진성이 커지며 그리고 전파의 직진성이 커지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반사되어 나가려는 성질이 강해진다. 반사성이 커진다. 어떤 장애물 만났을 때 튕겨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정보들을 서로의 관련성으로 한번 연결 지어보면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은 짧아지고 파장이 짧아졌을 때 직진성은 강해진다. 그리고 반사성도 강해진다. 그죠?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주파수가 높으면 진동 횟수가 많은 것이다. 파장은 짧아진다. 직진성은 커진다. 반사성 커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실험을 보여줄 거야. 다음 사진은 밀리미터 파보다 파장이 짧은 빛의 직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의 예들이다. 얘의 특성이 뭐였어? 밀리미터 파보다도 더 파장이 짧대요. 그러면 이런 특성들 그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밀리미터 파는 주파수가 매우 높다. 그치? 주파수는 아마도 얘가 더 높을 것이고 파장은 얘보다 더 짧고 직진성이 강할 것이다. 반사성도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빛이야. 밀리미터 파보다도 파장이 짧은 빛이야. 빛의 직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의 예들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실험 두 가지. 첫 번째 실험. 먼저 한 개의 전구에서 빛이 나왔어. 한 개의 삼각형 구멍이 뚫린 판을 통과한 것을 보자. 그러면 스크린에 한 개의 삼각형 모양이 밝게 나타난다.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에만 빛이 이렇게 나왔어. 한 개였어. 그쵸? 또 한 개, 이렇게 한 개의 삼각형이 구멍 뚫린 곳을 통해 이렇게 보였습니다. 스크린에 한 개의 삼각형 모양이 밝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두 개의 전구, 여기 이제 두 개, 전구가 두 개죠. 전구 개수를 두 개로 늘렸어. 그리고 나서 한 개의 삼각형 구멍이 뚫린 판을 통과한 것을 보자. 구멍 개수는 한 개예요. 구멍을 두 개 다시 뚫은 게 아니야, 그치? 전구는 두 개지만 구멍의 개수는 기존 여기 하나의 구멍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반대편 이제 너머에 판에 삼각형 구멍이 뚫린 판 너머 이 스크린에 이 삼각형이 어떻게 몇 개로 보이는지 요거를 실험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우에 스크린에 나타나는 밝은 삼각형은 하나가 아니라 구멍 뚫린 곳은 하나였는데 이 스크린에 비친 삼각형의 빛은 두 개가 됐어요. 밝은 삼각형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었다. 이것은 빛이 서로 중첩되지 않고 이 전구의 빛은 이렇게 같고 또 다른 전구의 빛은 또 직진해서 또 다른 형태의 삼각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빛의 직진성을 확인해 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얘가 이제 직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서로 겹쳐서 나타났을 겁니다. 빛이 중첩되는 성질을 가졌다면 삼각형의 모양이 일그러져서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빛이 서로 중첩되지 않고 직진 이렇게 각자 빛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밀리미터파보다 파장이 짧은 빛이 직진성이 강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 실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요.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다양한 빛깔의 광원이 여러 개 있어. 그럼에도 빛깔들이 바닥에서 서로 중첩되지 않고 고유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각자의 그 빛이 앞으로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서로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이렇게 각자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다양한 빛깔의 광원 스스로 빛을 내는 그 물체가 있을 때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깔들이 바닥에 겹쳐 나타나지 않고 고유한 모양과 그 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도 빛의 직진성 때문이다. 그런데 파장이 짧은 빛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파장이 긴 빛이었다면 그러면 서로 이렇게 겹쳐서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파장이 짧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이 짧고 계속 반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직진성은 강하고 반사성,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반사성도 강해진다. 반대로 파장이 길어질수록 직진성은 약해지고 반사성도 약해진다. 이렇게 신호의 빈폭이 넓어지면서 즉 직진성이 약해지면서 폭이 넓어진다 그러면 직진성이 약해서 퍼진다 이런 뜻이에요. 빈폭이 넓어진다, 직진성이 약하다. 그러면 직진성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빈폭이 좁다라고 할 수 있다. 신호의 빈폭이 넓어지면서 직진성이 강하다. 그러면 신호의 빈폭이 어떤 그 빔은 빛이나 전자파가 흐르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빛이 흐르는 것이 폭이 이 직진성이 강할 때는 폭이 좁다. 신호 빈폭 좁다. 반대로 직진성이 약하다. 그러면 신호의 빈폭이 넓다.
그래서 빛이 퍼진다. 이렇게 직진성이 약하고 이렇게 퍼진다. 얘는 직진성이 강하면 이렇게 좁은 폭에 빛이 모이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만약에 신호의 빈폭이 넓었다면 바닥에 파장이 긴 그런 비쳐가지고 빈폭이 넓어지면서 직진성이 이제 약해서 바닥에 형성되는 이러한 모양도 서로 중첩되어 겹쳐서 나타나가지고 고유의 형상, 동그란 이런 광원의 그런 모양이 일그러졌을 것이다. 잃어버리게 되고 흐려지게 됐을 거다. 파장이 높으면 직진성이 약하다. 그래서 파장이 길면 직진성이 약하다. 파장이 길면 직진성이 약하다. 서로 중첩되어서 고유의 동그란 모양이 흐트러진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리미터파가 주인공이잖아요. 다시 밀리미터파의 특성으로 돌아오면 이 빛과 비교를 했을 때 밀리미터파는 파장의 길이가 빛보다 상대적으로 더 길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도 뭐라고 소개를 했었냐면 밀리미터파보다 파장이 짧은 빛 이렇게 얘기를 했죠. 파장이 빛보다는 밀리미터파가 더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비교를 할 때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파장이 길고 짧음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그치? 적외선과 가시광선에 비하면 얘가 길지만 마이크로파보다는 짧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 것처럼 빛과 비교를 하자면 파장이 긴 것에 해당한답니다. 밀리미터파가. 밀리미터파의 파장의 길이가 빛보다는 길지만 다른 전파에 비해서는 이 밀리미터파가 매우 짧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파이다. 그래서 직진성이 다른 전파에 비하면 강하다라고 할 수 있네요. 파장의 길이 비교. 파장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빛보다는 길다. 밀리미터파 길다. 그런데 다른 전파에 비하면 짧다. 길이 비교. 빛보다는 길고 그리고 다른 전파에 비하면 길이가 짧고 그래서 직진성이 강한 편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직진성. 빛보다는 약하겠죠, 직진성이. 그런데 비교 대상이 주로 이제 다른 전파에 비해서 이 밀리미터 파가 비교하자면 직진성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다. 특성. 그래서 이 직진성이 강한 것이 중요한 특성이 돼가지고 실제 현실에서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그것에 응용을 하게 됩니다. 전쟁할 때 필요한 그런 상대 적군의 어떤 동태를 탐지할 때 필요한 레이더를 이제 만들 때 사용을 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 주로 사용된 마이크로파 신호인 20GHz 대역의 레이더는 그 이전에 이제 주로 사용되었던 게 마이크로파를 활용한 마이크로파 신호 20GHz 대역이랍니다. 빈폭이 넓다. 그래서 직진성이 약하다. 직진성이 파장이 이제 길고 그리고 직진성은 약하고 주파수가 낮고 그리고 직진성은 약하고 그리고 이제 빈폭이 넓다. 빈폭이
넓은 이유는 직진성이 약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약해서 빛이 퍼지네요. 빔의 그 폭이 넓어가지고 적에게 쉽게 노출이 되는 이 레이더의 빛이 막 번져나가가지고 저기 뭔가 레이더가 지금 탐지하고 있어 라는 걸 적에게 들키지 않고 레이더로 살펴야 되는데 레이더로 이렇게 탐지하고 있다는 게 적에게 너무 잘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레이더 개발이 필요한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크기는 같되 빔폭이 더 좁은 그래서 직진성이 강한 그런 성격의 레이더가 필요했다. 빛이 번져나가지 않아서 레이더로 탐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전파를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자 크기는 같대.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안 되고 빔폭이 좁은 그러면 주파수는 이 마이크로 파보다 높아야 될 것이고 파장은 짧아서 직진성이 더 강한 빔폭이 좁은 그런 파장을 활용한 레이더가 필요했다. 빔폭이 좁은 레이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구는 밀리미터 파에 대한 보스의 실험 결과를 실제로 사용한 계기가 되었다. 보스 아까 처음 밀리미터 파에 대한 실험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쵸? 우리 앞에서 네, 밀리미터 파를 실험한 사람은 보스이다. 생물학자이고 물리학자였던 그가 회절이나 굴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밀리미터 파를 저 멀리까지 보냈던 그런 실험의 그 최초 인물이었어요. 자, 이 보스의 실험 결과를 밀리미터 파를 약 1.61m 떨어진 곳까지 보냈던 그 실험 결과를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현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다. 이 필요한 요거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보스의 실험 결과를 적용할 수가 있었대요. 신호의 직진성이 마이크로파 대역의 레이더에 비해서 직진성이 크다. 직진성이 강하다. 파장은 짧다. 그죠? 주파수는 높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입니다. 밀리미터파. 이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실제 현실에서 밀리미터파를 처음으로 응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대요. 이렇게 이제 레이더가 너무 이제 적에게 쉽게 레이더로 탐지하고 있다는 게 이제 들키면 안 되니까 빔폭이 좁은 그런 레이더가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밀리미터 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주파수가 극단적으로 높고 파장은 짧고 그리고 직진성이 강한 이러한 특성들을 활용을 했을 때 마이크로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들을 이 밀리미터 파를 활용한 레이더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레이더를 만드는데 이 밀리미터 파의 특성을 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밀리미터 파는 군사용 레이더 개발을 할 때 많이 꾸준히 이제 응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파장이 짧아 진동수가 많은 전파일수록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